네, 저희가 어제까지는요, 머신러닝, 죄송합니다. 파이썬의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매트플러립, 그리고 시본 정도의 그 파이썬 패키지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일을 분석을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넘파이의 그 함수들, 그 판다스의 함수들, 파이플럿과 매트플러립 그리고 C본의 그 함수들 그리고 메서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몇 가지 예제들을 저희가 다뤄봤었죠.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그 한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 자료로는 겟마인더, 그래서 1인당 GDP 같은 그런 것들을 분석도 해봤고요. 그것 이외에도 교재에서 제공하는 미국의 신생아 이름들, 그리고 미국의 IMDb의 그 영화 평점, 별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들의 형태는요,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CSV 같은 그런 어떤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엑셀과 같은 형태로도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소스에서 데이터들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판다스에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들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몇 가지 통계적인 분석들을 하죠.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분포들을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 통계를 계산을 하죠. 이 그룹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나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혹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싶을 때 그룹 바이 연산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 그런 것들까지를 저희가 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머신러닝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무엇인가부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옆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매트릭스? 아니면 시리?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뭔가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사람의 지능을, 인텔리전스, 사람의 지능을 흉내를 내서 컴퓨터가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오래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100년도 넘었고요. 실제로 저런 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 그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니까 거의 근 80년 이상이 됐죠.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그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머신러닝이 나오기 이전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요. 인간이 직접 규칙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능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규칙들을 찾아서 그런 규칙들을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형태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집값을 예측을 해보자. 뭐 집값을 Y라고 해보죠. 집값을 Y라고 하면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인간이 찾는 거예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집값에 아파트의 뭐 어떤 면적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주위에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마트 같은 편의시설 얼마나 있는지, 주위에 학교는 얼마가 있는지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면적 곱하기 뭐 어떤 알파, 혹은 면적의 제곱 곱하기 알파, 지하철 여기서부터의 거리 곱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식을 누가 찾았냐면 사람이 직접 찾았어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데이터 분석을 했었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소형 평수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중형 평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은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에서 1km 이내에 있는 뭐 아파트, 지하철역에서 2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룹 바이를 해서 어떤 규칙들을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집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한 거였었어요. 과거의 인공지능은. 그러다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식을 사람이 직접 찾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냈던 이런 공식을 컴퓨터가 직접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공식을 직접 찾아서 공식을 프로그래밍 했다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기계가 학습한다는 얘기죠. 학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데이터로부터 집값을 찾아내는 규칙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공식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에도요,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머신러닝에서도 그런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들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딥러닝, 우리말로는 심층 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생겼어요. 심층 학습이라고, 딥러닝이 그 화두가 된 거는 몇 년 안 됐죠. 여러분들 아마 알파고라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이세돌 바둑 구단과 컴퓨터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해서
알파고가 이겼죠. 이세돌보다는 딱 한 판 이겼고 나머지를 다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이겼죠. 그렇죠? 그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됐었어요. 물론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야였었긴 하지만 그 딥러닝의 성공 사례로 대중의 이목을 끈 게 바로 알파고였었어요.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바둑을 예로 들어보죠.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 알파고와 같은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 이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사람과 사람이 두는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을 사람과 컴퓨터가 뜰 수 있도록. 네. 근데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둑 게임이 컴퓨터 게임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뭐 몇십 년도 더 됐죠. 몇십 년 더 됐는데 그 바둑 게임이 예전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프로 기사들한테는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이었었죠. 과거에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었냐면 바둑의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뭐 바둑판이 이렇게 있는데 뭐 검은 돌이 여기 있으면 흰 돌은 여기를 두는 게 좋다. 아니면 뭐 흰 돌은 여기를 두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의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근데 바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가 많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건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은 성능이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알파고는 어떻게 했냐면 알파고에서는요. 바둑의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바둑의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 바둑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바둑의 기보 있잖아요. 기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둑을 둔 순서대로 바둑 알을 놓은 그 전체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사람이 어떤 순서로 바둑돌을 이렇게 놨다라고 하는 네. 그거를 정리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바둑의 기보들을 컴퓨터한테 넘겨주기만 한 거예요. 바둑의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 바둑의 기보를 가지고서 스스로 규칙을 알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기보에서는 흑이 이겼는지, 어떤 기보에서는 백이 이겼는지,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는 백이 이긴 게임이고 어떤 게임에서는 흑이 이긴 게임인지만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서 컴퓨터 보고 바둑을 떠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었고요. 그 기계가 컴퓨터가 바둑 기보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다시 강화학습이라는 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요.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합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었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방법론 자체가 과거에는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에서 컴퓨터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어디로 발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신경망을 이용하는 딥러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의 화두는. 네. 그래서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은요,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석도 과거의 인공지능과 현재의 머신러닝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두 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 이쪽에는 뭐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있고 이쪽에는 뭐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쪽을 뭐 강아지라고 할까요? 이쪽은 강아지, 이쪽은 고양이 이렇게 할게요. 인터넷에 강아지 사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천 장, 수백만 장, 수억 장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 사진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딱 놓고서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알아내죠. 그렇죠? 적어도 강아지가 뭐고 고양이가 뭐다라고 알고 있는 어린이만 하더라도요. 정말 대여섯 살 어린이만 돼도 그죠? 네.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와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어린이는 사진만 봐도 그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금방 판단을 해요. 사람의 머리는. 그죠? 근데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일일이 규칙을 프로그래밍했어요. 규칙을. 어떤 규칙이냐? 강아지 사진들을 다 모은 거예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강아지 사진을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뭐 적어도 뭐 수백만 장 아니면 뭐 몇만 장이라도 강아지 사진들을 모아서 강아지 사진들을 사람이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분석을 하는 것도 컴퓨터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뭐 그룹 바이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강아지 사진들은 어디가 뭐 진한 색깔이 나오고 어디는 밝은 색깔이 나오고 뭐 어디는 검은 색깔이 나오고 어디는 흰색이 나오고 이미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2차원 평면상에서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에 색깔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 2차원 평면상에서 이 격자가 있을 때 이 격자 안에 점들, 이 점들이 무슨 색이냐? 이거를 모든 강아지 사진들에서 비교하면서 공통된 특징들을 찾은 거죠. 아, 강아지 사진은 이쪽에 진한 색깔들이 나올 가능성이 뭐 90%더라. 이런 쪽은 뭐 밝은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30%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 파일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사람이. 되게 어려웠겠죠. 정말 강아지 얼굴만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강아지 뭐 몸통까지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낸다? 사람이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지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정말 대여섯 살의 어린이보다도 분류를 못했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머신러닝에서는요. 사진들을 컴퓨터한테 준 거예요. 네. 강아지 사진 뭐 100만 장. 고양이 사진 100만 장.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100만 장의 사진은 전부 다 강아지야. 여기에 있는 100만 장의 사진은 전부 다 고양이야.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스스로 어떤 사진이 강아지고 어떤 사진이 고양이인지를 분석하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라이브러리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사람은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진은 고양이다. 이 사진은 강아지다. 이것만 알려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컴퓨터한테 알려주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진. 이 사진을 컴퓨터한테 주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사진은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그러면 컴퓨터가 답을 내놔요. 그 사진은 강아지예요. 근데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게 훨씬 정확도가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미지 분석은요. 머신러닝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과 그리고 신경망을 이용한 그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류 그런 알고리즘들은요. 거의 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분류를 굉장히 잘 해요.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마스크를 쓴 사람인지 아닌지.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며칠 전에 아이폰 그 OS 업데이트 된 거 아세요? 가장 그 큰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페이스타임 있죠? 물론 페이스타임이 아니라 그 잠김 화면 풀기. 잠김 화면 푸는 게 지문으로 푸는 게 있고 아이폰 종류 중에서 또 하나는 얼굴로 그 잠김 화면 풀리는 기능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마스크 쓴 얼굴에 대해서는 잠김 화면이 안 풀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그 아이폰 OS에서는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본인 인지를 파악을 해서 잠김 화면을 풀어줘요. 그렇게 OS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 분석이죠. 인공지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마스크를 쓴 사람과 마스크를 쓴 사진과 마스크를 안 쓴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 동일 인물이 아닌지를 분석해 낸 거죠. 마스크를 안 썼을 때에도 동일 인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썼을 때에도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류.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과거처럼 자 이거는 마스크 쓴 뭐 오셈이야. 이거는 마스크가 안 쓴 오셈이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에 컴퓨터한테 마스크를 쓴 오셈의 사진 100장, 마스크를 안 쓴 오셈의 사진 100장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 어떻게 하는지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차차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뇌종양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지 분류예요. 뇌 스캔한 사진이 있죠. 네. 병원에서 뭐 자기공명이나 뭐 이런 걸로 찍잖아요. 그죠? MRI 같은 거. 네. MRI로 뇌 사진 이렇게 찍고서 그 뇌 사진을 보고서 이게 뇌종양이냐, 뇌종양이 아니냐. 그러니까 악성암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암은 아니고 뭐 약간 그 종양 정도여서 그 뭐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수술로 제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악성암이어서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제거하고도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사진만 보고 뇌 스캔한 사진만 보고서 누가 판단했어요? 의사가 판단했죠. 요즘은 의사보다 컴퓨터의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제 생각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챗봇인 것 같아요. 챗봇. 요즘 카톡이나 그 많은 사이트, 특히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사이트들, 뭐 통신사 고객센터라든가 혹은 뭐 카드사 고객센터라든가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카톡을 이용해서 질문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뭔가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죠. 요즘 TV 광고 많이 하죠. KT에서. 네. 뭐 한도를 늘려줘? 그러면 한도 늘려주고 톡으로. 네. 그 다음에 톡으로
데이터 늘려줘? 그러면 데이터 늘려주고, 물론 돈을 지불하는 거지만,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입력한 글을 그 글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입력하는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데이터 한도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데이터 한도 늘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데이터 증가. 뭐 이렇게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등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은 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할 텐데, 그런 모든 그런 문장들 혹은 단어들이 뭐 A라고 하는 의미다, B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은 금방 파악하죠. 사람은 금방 파악을 하는데 컴퓨터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그 일을 대신 해 주는 거죠. 뭐 개인 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폰의 시리, 그 다음에 그 삼성 갤럭시에는 그거 있죠. 음성 인공지능 뭐가 있죠? 갤럭시에 뭐가 있죠? 저는 갤럭시 안 쓴 지가 되게 오래가 돼가지고. 빅스비? 네, 빅스비. 그런 것들이 음성으로 뭐뭐 해줘? 그럼 뭐 해주잖아요. 그죠? 사람의 음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톤,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말하는 단어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기능을 실행을 해주죠. 뭐 mp3 틀어줘? 누구는 mp3 틀어줘라고 할 거고, 누구는 음악 틀어줘라고 할 거고, 누구는 진이해줘? 뭐 이렇게 할 거고, 등등등.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예요. 네. 과거에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프로그래밍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분야인데,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더니 그 프로그램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분석해내더라. 이게 머신러닝. 요즘.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제 과거 뭐 수십 년 동안, 아까 제가 1950년대에도 인공지능이 연구대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뭐 거의 뭐 8, 90년 뭐 이렇게 7, 80년 이렇게 연구가 되어 온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은 수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런 알고리즘들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학적으로 잘 증명이 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패키지들인 거죠. 네. 머신러닝 패키지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이제는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할까? 왜냐하면 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이미지 분석의 성능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챗봇이 더 많은 사람이 입력하는 채팅창의 문장 혹은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하는 언어의 의미를 더 많이 파악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적어서 적은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시킨 컴퓨터는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미 알고리즘은 잘 만들어져 있다. 물론 아직도
아직도 신경망 분야 쪽에서는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알고리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중요하다라.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에요? 뭐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구글, 알파벳, 요즘 알파벳이라고 하나요? 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구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마존.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요?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데이터들을 공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글과 애플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아마존을 살찌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아이폰 OS 업데이트 얘기를 했는데 다 동의 절차가 있어요. OS를 설치를 할 때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면 이런 개인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읽어보진 않지만 저도 읽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본 적 없죠. 네. 근데 동의를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동의를 해야지만 OS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동의하는 순간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이죠. 네. 애플이나 구글은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져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잠김화면 풀기를 보면 몇 번 만에 성공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 네. 얼굴 인식을 몇 초 만에 인식했다, 네.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이 애플 서버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모든 아이폰에서, 그다음에 모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폰에서 비슷한 정보들이 구글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은 그런 뭐 이미지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매일매일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더 향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정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건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구글과 아마존, 애플이죠. 여러분들 아마존 하면 전자상거래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마존을 쿠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아마존에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실 때 아마존 웹 서비스 쓴 팀들 계시죠? 그죠? 아마존에서 다 구축한 거잖아요. 서버만이 아니라 그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 네.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대략적으로만 이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기계학습,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학습해서 컴퓨터가 규칙을 찾아내는 프로그래밍. 그게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한 분야 중에서 딥러닝, 심층 학습.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머신러닝의 분야 중에 하나가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또 분야가 있어요. 강화 학습과 딥러닝이 겹치는 부분이 알파고가 성공한 부분.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했었던 얘기와 좀 겹치는 얘기예요. 왜 머신러닝이냐? 왜 머신러닝이냐? 그러니까 왜 머신러닝이 성공했고 머신러닝이 왜 화두가 되고 있느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딥러닝까지도 심층학습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서비스 전부 다 스팸 자동으로 걸러주죠. 여러분들 뭐 네이버를 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모든 이메일 서비스에는 전부 다 스팸, 메일 걸러주는 기능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스팸 메일 걸러주는 프로그램을 이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죠. 이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이메일을 딱 보면 아 이거 스팸이네. 아우 기분 나빠 하고 지워버리고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스팸이 아니네 하고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은 거의 99.9% 스팸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은 이메일이면 스팸이 아닐 거고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으면 스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나. 뭐 스팸 메일에는 광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더라. 아니면은 뭐 스팸 메일에는 뭐 요즘 뭐 어떤 자극적인 단어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 2개 이상 조합이 된 혹은 3개 이상 조합이 된 이메일은 뭐 스팸 메일이다. 그렇지 않은 거는 스팸 메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일일이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그 규칙을 코딩을 한 거예요. 이메일의 단어들을 다 잘라서 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몇 개의 단어들 중에서 5개 이상이 나타나면 스팸으로 분류해라. 5개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스팸이 아닌 걸로 분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작성하는 게 과거의 스팸 메일 필터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었다면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을 찾아서 그 패턴을 발견해서 프로그램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팸 메일을 또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패하면 왜 실패했나? 실패한 이메일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나? 또 분석하고 또 새로운 규칙 찾아서 또 코딩해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뭐 한 수백 개를 한 100개 정도를 넣었더니 100개 정도를 프로그래밍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이제 성능이 스팸 메일을 80% 정도는 분류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혹은 뭐 90%의 스팸 메일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00%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 요 정도면은 상용화를 해도 괜찮겠다. 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만들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을 찾을 수는 있어요. 초창기에. 근데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발전할까요? 내가 보내는 메일들이 스팸 메일로 분류가 되고 있네? 라고 하면 이제 스팸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광고라고 하는 단어를 프로그램에 이메일에 넣었더니 얘가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해버리더라. 그러면 광고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광고에 광하고 그 사이에 법적으로 얘를 뭐 넣어야 되니까 뭐 하트 같은 거 넣어버리고 별표 넣어버리고 예. 이러면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광고 메일이다 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근데 이런 규칙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하트만 넣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트만 넣는다는 보장은 없죠. 여기에 별표를 2개를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러다 보면 예전에는 광고라고 하는 규칙, 광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돼라고 하고서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규칙들도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광이라는 글자와 고라는 글자 사이에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하트가 들어가 있으면, 별표가 들어가 있으면, 하트가 2개 들어가 있으면, 하트가 3개 들어있으면, 별표가 2개 들어가 있으면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규칙이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떨까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인공지능 규칙을 사람이 직접 찾아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성능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뭐라 그랬어요? 머신러닝은 뭐라 그랬어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을 주는 거죠. 자,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그 뭐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팸으로 넣잖아요. 그죠? 요거 스팸 메일이랑 이렇게 막 넣어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스팸. 요것도 스팸. 요것도 스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받은 편지함, 받은 메일함에 남아있는 것, 이메일들이 있겠죠. 그거는 스팸이 아님, 뭐 노 스팸. 예. 그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요. 딱지를 붙인 다음에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스팸이야. 요건 스팸 아니야. 요건 스팸이야. 요건 스팸 아니야. 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쌓일 때마다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은 컴퓨터부터 규칙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래밍에서 규칙을 찾아내도록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여기 있는 단어들을 분석하도록 컴퓨터가 분석하도록.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온 게 스팸이고 어떤 단어들이 나온 게 스팸이 아닌지를 컴퓨터가 규칙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새로운 이메일이 띵 하고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자기가 찾은 규칙으로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내요. 근데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까 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죠? 네. 자, 이 방법은요,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요. 왜? 스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아까 예를 든 뭐, 광고가 들어가면 스팸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뭐, 이렇게 넣어버린 이메일, 뭐, 이렇게 넣어버린 이메일, 새로운 이메일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메일로부터 스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만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바뀐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다시 줘서 학습만 다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이메일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메일 주고서 학습을 시키고 이런 이메일을 주고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요것도 스팸이야. 요것도 스팸이야. 새로운 스팸 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학습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습하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바뀐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똑같은 학습하는 알고리즘에다가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규칙은 누가 찾는다? 컴퓨터가 찾는다예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과거에는 스팸 메일이 바뀔 때마다 규칙을 일일이 코딩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학습하는 방법을 코딩을 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 과정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머신 러닝입니다. 머신 러닝. 네. 여기까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머신러닝의 결과, 또 머신러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신러닝은 유지보수가 쉽다.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쉽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그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힘들었지만 현재의 머신러닝은 학습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밍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는 시간만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게 쉬워진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컴퓨터가 찾은 규칙을 사람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팸 메일로 분류하지 못했었던 스팸 메일이지만 스팸 메일로 분류하지 못했었던 이메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컴퓨터가 이제는 스팸 메일로 분류하는 그런 이메일들을 유심히 사람들이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봤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스팸이었구나. 그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네. 사람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한 것을 조사를 하다가 얘가 왜 스팸이라고 분류했지? 왜 이거는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했지? 이거를 역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컴퓨터는 왜라고 하는 답을 내놓진 않아요. 이메일이 있을 때 이거는 스팸이야. 이거는 스팸이 아니야. 라는 결과만 내놓는 거지 스팸이라는 결과를 내놓기까지의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럼 그 이유를 사람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왜 이거는 스팸이라고 분류했을까? 왜 이거는 스팸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을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예전에는 광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는구나. 아니면 문자를 쓰지 않고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미지를 보내버리는구나. 등등.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추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석탄을 캐거나 아니면은 금을 캐거나 광산에서 금을 캐거나 그런 것들이 마이닝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막 캐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의 결과로서 데이터 마이닝이 쉽게
쉽게라고 하지는 뭐하지만 그 기존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생각하지 못했었던 의외의 어떤 패턴들, 의외의 추세들 발견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졸리시죠? 졸리시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